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 인구 절벽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나왔던 저출산 대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검토하자라는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정책들의 바탕에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과거에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책이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지난 2016년 말 당시 행정자치부는 가임기 여성의 지역별 숫자가 표시된 전국 출산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여성이 애 낳는 도구냐, 저출산이 여성들만의 탓이냐, 그때 항의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결국 행자부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말았죠. 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요. 핵심 목표가 합계 출산율 1.5명, 이것부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들이 이런 각종 수치로 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한국 사회 여성들의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그리고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최숙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먼저 두 분께 단도직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어깨에 짊어지는 무거운 짐 혹은 십자가, 그래서 한번 올리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무거운 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문제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문제는 별개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지금 무겁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은실 교수님으로부터 여성학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이거 여성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사회가, 그리고 애를 낳으라고 격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는가? 여성들이 그렇게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한 자율성, 통제권,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은 출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언제 애를 낳을 것인가, 누구랑 애를 낳을 것인가, 언제 성생활을 할 것인가,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여성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강한 문화적 규범 속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이 그렇게 자유롭게 여성의 의지대로 되어 왔는가? 가장 대표적인 아마 출산 정책이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국가 권력을 여성의 몸에 행사를 해가지고 높은 출산율을 굉장히 떨어뜨린 그런 역사적인 어떤 우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세계에 유례 없는 성공적인 정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깊이 여성의 출산 능력 그리고 재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여성에게 그러한 그 국가 권력 혹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먼저 가족계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1962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 정부가 인구 억제 정책으로 경제 개발의 한 사업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의 경제 개발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구 억제가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인구가 많으면 사실 적절한 사람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아이디어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당시 1960년대 초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가 됐고,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이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될 때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6.1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출산율이죠. 지금 우리 출산율이 1.05라면 이거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6.5라고 하는 출산율은 국가 경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국제개발기구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강한 국가의 추진력 그리고 행정력 그리고 이 보건 사업이 함께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산력이 아주 높았던 이 6.1이라고 하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던 1960년대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캠페인을 했냐면 적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모면한다. 3살 터울로 셋만 낳고 35세에 단산하자. 그리고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어떤 면에서는 소가족, 이제 소자녀, 그리고 경제 발전, 부자, 그리고 행복, 그리고 근대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에서 이제 둘로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둘을 낳은 후에 단산하는 영구불임 수술을 하자. 그리고 여성들에게 복강경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권고가 되었고, 남성들에게도 이제 그 정관 수술이 이제 장려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아도 다 제목을 복을 타고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적게나 정성껏 키워야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이런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는 70년대 슬로건은 80년대 오면은 둘도 너무 많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고 하는 아이디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 낳은 아이 사랑, 그리고 가족계획의 지름길은 정관수술, 안관수술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적 생활에 국가가 정말 깊이 관여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영구불임이 굉장히 강한 직접적인 국가 캠페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웅입니다. 인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각하지요. 가족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전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데 더 바라지 않고 잘 키울 생각입니다. 결혼요? 하나만 생각할래요? 예, 하나로 약속했습니다. 하기에 우리 때 너무 많이 낳았어.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인구 폭발. 인구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알찬 계획, 우리 모두 가족 계획을 실천합시다. 1960년대 6.1이었던 출산율이 1985년에 1.67로 떨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세계에 전례가 없는 성공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계획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되고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사업이 완전히 우리 한국 정부에서 사라진 것은 1996년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980년대 이미 한국에서 가장 표준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가족 유형은 두 자녀 혹은 한 자녀를 갖고 있는 이제 가족이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은 이제 1996년에 완전히 중단됐고 2000년부터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초저출산국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초저출산국은 인구가 이제 1.3 이하인 이제 그런 국가들을 이제 초저출산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초저출산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부터 이제 35년간 지속된 가족 계획의 이제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임 여성 20에서부터 34세의 가임 여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래서 가임 여성들이 감소를 했으니 출산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혼율의 증가, 그 다음에 만혼의 증가, 그리고 결혼의 지연, 그 다음에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의 지연.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2000년 이후에 이제 등장이 됩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겠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있었으면 해요. 걱정 많은 세상살이. 하지만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있기에 큰 힘이 됩니다. 딸, 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가족계획 사업이 가지고 온 결과로 가임기 여성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구학적인 어떤 배경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1997년 이후에 한국에 IMF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어려워지고 중산 측에 몰락이 오고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 상황이 되면서 여성들도 다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강한 국가 담론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국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저출산이 이제 해결될 거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여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라는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한국 정부의 무관심, 무지, 아니면 관심 없음, 아니면 여성을 굉장히 수동적인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역할을 떠맡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여성들의 등장을 사실은 2000년 후에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게 2017년 통계청의 이제 사회통계에서 나온 건데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이 43%, 미혼 여성은 31%,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50%, 그리고 여성은 60%,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이 3%, 여성이 6%, 여성이 거의 2배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70% 이상이 만족한다. 그리고 여성의 60%, 58%가 만족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미혼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어떤 자신들의 그 행복감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성 연구를 하는 여성학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한국 사회를 보는 이제 인구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필연적으로 낳은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웨덴의 이제 그 인구학자인 그 한스 로슬링 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은 가부장제 문화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 그리고 결혼한 가족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가 같이 논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남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없이는 저출산 해결이 안 된다. 저출산은 마치 아기 낳는 그 실천에만 이제 출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평등이 보장되면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한스 로슬링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담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국가의 어떤 노동력의 문제, 국가의 학생 수의 문제, 국가의 군인의 문제를, 군인 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필요하다, 출산이, 사회가 필요하다, 출산이,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사실 이 출산이라는 문제가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한테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 것이냐, 이 사회가 아이들로 있음으로써 어떤 행복감을 갖는가, 가족은 아이들로부터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 교사 수가 되게 많다. 학교도 되게 많이 지어줬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방식의 아이라든가 여성을 수단화하는, 도구화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적 담론은 이제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엄마가 필요한 것이고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을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커뮤니티에서 구축할 수가 있고, 그 마을이라고 하는 그 단위에서 아이의 돌봄을 이제 논의하고 돌봄을 공유하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엄마들, 그리고 그 다양한 엄마들한테 양육과 보육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갖지 않은 아이들, 이런 사회가 될 때 사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들을 실험하는 것들, 이런 걸로부터 사실 저출산 프로젝트가 저출산 해결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윤실 교수님. 지난 반세기 이상의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과 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언제는 애를 낳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언제는 낳으라고 하는 이 대목 아주 인상적이십니다. 교수님 말씀 전체 요약을 하자면 출산 문제는 여성의 의지나 의도의 문제보다는 둘러싸인 사회 환경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시스템 그대로 둔 채 여성만의 문제는 나라 이제 이렇게 하면 낳는 건 아니죠. 그리고 좀 도와줄게,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좀 도와줄게. 교수님, 예,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좀 도와줄게가 될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여성 혼자의 책임으로 이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기피하고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온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어떤 정부 위주의 정책이 해왔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이제 좀 지양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보니까 실제 그때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실제 생활에서 두 분 교수님들은 또 직접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또 뭐 이해하고 이랬던 뭐 그런 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일어난 일들 예를 좀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또 이 80년대 초기에 이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어요. 이제 대학원생 때였는데 그때 사실은 집에 가서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아유 나는 국가에 죄를 졌어. 난 야만인이야. 사실 애를 3명을 갖고 있는 분은 그때는 야만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근대인이 되려 그러면 1명이나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부자인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뭐 80년대 생각하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셋째 아이부터는 왜 건강보험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셋째 아이 나면 뭐 부자라고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아이들일 때는 돈이 참 많이, 그러니까 의료비도 많이 드는데 그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낳는 분들은 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족계획 사업 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배경이 당시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60년대는 이제 빈곤 탈출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있던 여성의 노동력을 산업화 사회 근대화되면서 공장으로 도시로 이렇게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빨리 그런 어떤 가정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내지는 해방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산화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미혼 여성들의 노동력은 굉장히 이제 공장으로 많이 갔지만 사실 기혼 여성들의 노동력 때문에 산화 제한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기혼 여성들에게는 인구 통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적용이 됐고 사실 미혼 여성들 공장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임이 지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이제 이 가족계 어떤 그 기술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낙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성들의 건강을 그냥 해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사실은 가족계획 사업이 여성들의 건강 혹은 여성들의 출산 조절이 아니었고 인구 조절이에요. 우리가 1983년이죠. 2.1을 달성한 게. 그러니까 인구 현상 유지가 합계 출산율 2.1명이라고 하는데 83년에는 최소한 중단을 해야 되는데 96년까지 공식 중단이 지연이 됐단 말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이 바로 대체 출산율입니다. 근데 그게 2.1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1983년에 이미 2.06 그 정도가 되면서 이제 2.1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인구 정책의 방향이 양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아이의 숫자를 조절하는 상계에서 이제 잘 키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한 뭐 그 후로도 한 13년 동안의 어떤 인구 정책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단계로 아니면 거기서 출산율을 좀 유지하는 방향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안 좋았던 거는 IMF를 맞으면서 그 96년이라는 시점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때라도 제대로 시작했으면 조금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경제 쇼크가 너무 크니까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을 넘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5 이하인 상태로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그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난 그 과거에 보면은 인구 정책이 성공을 했는데 이제 거꾸로 지금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저출산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출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계속 그 결혼해 있는 그 가족들에게 지금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적으로는 물론 결혼한 커플들도 요즘 애를 안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한 커플에서의 출산율의 저하는 그렇게 급격하지 않아요. 문제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율의 증가, 그 다음에 만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아무튼 그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안 하는 거죠. 저출산 문제는 뭐 다 세계사적인 문제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평가할 만한 외국 사례를 뭐 간략히 드신다면 교수님 어떻게?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저희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막 1.3 이하로 가지는 않고 보통 한 1.7 정도 떨어지면 이제 약간의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들 수 있는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아주 가족 정책을 잘해서 거의 이명 수준의 아이들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까 오늘 그 김은실 그 교수님이 그 하시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북유럽 국가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양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유럽 국가들이 양성평등 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족들이 살기 참 살만한 나라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는 나라다 보니까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같이 키우고 부모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같이 키우고 그다음에 가족이 행복한 사회가 어느 정도 구현이 돼야만이 출산율이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좀 제고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씀하시잖아요. 최근 여성가족부의 정책 공고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정말 우리 사회가 그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목표량을 설정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정책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지금 약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여성, 미혼의 여성, 이주 여성 뭐 이런 각각의 여성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의 출산 문제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가야죠. 네. 교수님, 아까 강의 주실 때 새로운 여성들의 등장,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던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여성들입니까? 사실 뭐 90년대 이후에 혹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여성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 한 명이나 두 명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의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시민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차별되고 있다든가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등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등한 결혼이 아니라면 안 하겠다. 혹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면 아이도 낳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아이가 사회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출산 능력,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선택해서 낳았으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끔 이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출산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자의식이 강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성평등 의식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르치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라. 남녀는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젊은 새로운 여성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근대 교육을 받은 이제
수혜자들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족 계획의 성공으로 이제 한 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자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귀하게 자란 이제 그 사람들이죠. 네. 네.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해도 출산의 문제는 뭐 이제 선택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인식이 일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어떤 저변에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해야 돼요. 사실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가족이 사실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이 많거든요. 사실 일을 하는 여성들한테 있어가지고 지금 애를 낳는다는 문제는 사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애를 낳는 것을 뭐 그래도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애를 돌봐줄 사람, 애를 지원해줄 사람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또 사회적 기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 어떤 가구의 부담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아이에 대한 뭐 출산을 지연하는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문제하고 아이를 낳는 문제가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남편하고 혹은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아이를 위해서 만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새로운 자아를 거기서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동생활을 해내는 것도 충분히 결혼 생활에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커플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시민이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이며 또 부인이며 또 어떤 여자친구들의 친구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현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출산과 관련돼서는 여성들한테 하나의 정체성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여성이 여러 개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아이 어머니가 됨으로써 가지는 제약은 뭐 보편적인 게 있을 텐데 우린 유난히 더 강하다는 뜻입니까? 이게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던 82년생 김지영의 그 이야기가 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직장에 대한 꿈 같은 것도 아이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아이만을 돌보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요즘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스티그마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소설에서는 엄마가 사람들이 자기를 맘충이라고 할 때 완전히 쇼크를 받으면서 이제 정신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어떤 면에서. 사실은 엄마는 엄마가 되기 전에 여성이 출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의 요구에 응답을 하면 사실 엄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응답을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이 이 아이를 낳았다는 여성한테 이제 가기 시작을 할 때 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유난히 우리나라 더 그렇고. 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그 여성들이 요즘은 이제 학력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남자하고 뭐 그 차이가 없고 또 학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사회적 참여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출산율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북유럽 했지만 북유럽은 여성 고용률도 거의 75%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거의 2명 가까이 나오고 고용률도 60% 이상, 70% 이상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여기는 여성 고용률도 이렇게 높은데 출산율이 높을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성이 고학력화되고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은 점차로 늘어나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사회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래서 여성이 일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메꿔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개인의 책임으로 그게 돌려지니까 많은 여성들이 조금 전에 김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여성의 희생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출산율 기피 현상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여성들이 기꺼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라면은 그게 어떤 사회인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뭐 가족이라든가 결혼에 앞서서 여성들에게 어떤 재생산 권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그리고 보장된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기가 그런 재생산 권리 아니면 출산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 이게 아마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게 권리가 되는 사회. 우리 사회가 아주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자 하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가족과 통상적인 가족의 자녀들 이야기만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 중간중간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에 왜 언제부터 이렇게 이른바 정상가족만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두 분 교수님. 어떤 면에서는 뭐 유교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핵가족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 내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가족에 대한 규범이 굉장히 강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굉장히 강한 정상가족 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상가족 규범이 우리가 강한 편이죠, 교수님? 또 유교적인 영향이 좀 강하고 뭐 순결의식 같은 그런 이렇게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꽤 오랫동안 본인과 상관없이 사회가 강요한 측면이 아마 그렇게 정상가족만을 가족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밖에 즉 이제 비혼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미혼 가족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했을 때 우리 현실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뭐 여전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낙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출산 장려 정책 같은 데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낳아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떤 가족의 형태, 어떤 가족의 형태라는 걸로 다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앞으로 우리도 여러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이런 이른바 소위 정상가족 이외의 그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많은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죠. 예,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경우는 56.7% 2014년 기준으로 50% 이상이 혼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외는 이제 결혼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낳은 아이가 56.7%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프랑스가 팍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PACS라고 하는 팍스라는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동거를 의미하고 연대 계약 혹은 시민연대 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9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결혼과 동일한 보호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 이유는 결혼했을 때만이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9년도에 팍스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공식적인 동거 상태에서도 결혼과 같은 정도의 보호와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돼서 혼외, 그러니까 결혼 외 출산이 절반 이상을 넘고요. 노르웨이도 55.2, 덴마크도 52.5, 스웨덴도 54.6. 그래서 우리나라는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나라들 제가 예를 들었던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비혼 상태 또는 그 정상 결혼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단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적고 그 아이들이 결혼과 동일한 형태의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혼외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혼외 자녀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 출산율을 올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혼외 자녀라고 하는 문제 또 어휘가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선택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남녀가 사실은 결혼하지 않지만 동거혼 상태에서 애들을 낳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가족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서 아기를 낳으면은 마치 이제 이렇게 약간 뭐 불륜이라든가 그런 데서만 아기가 낳는 것처럼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다양한 삶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눈을 뜨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 뭐 이런 취지 말씀. 조 교수님도 한 말씀 이 의견에 좀 덧붙여 주십시오. 예,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를 갖다 OECD 국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2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살 충동을 경험한 아이가 5명 중에 1명꼴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복의 지수를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행복한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무튼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정말 여성이 출산을 하는 문제를 의무라든가 책임이라기보다는 권리의 문제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실천의 문제로 이제 좀 사회가 이해를 하고 같이 사회가 사실 여성의 출산 능력을 같이 향유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다 그러면 안 낳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빨리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김은실 교수님과 최숙규 교수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견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여성이 아이 낳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차별받지 않고 태어나는 즉시 온 사회가 힘을 모아 키우려 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조금 느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